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빅히스토리에 대해 알아보는 명지고 교사 이문경입니다. 오늘은 빅히스토리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농경의 시작과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경은 토지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 생산물을 얻어내는 활동이라고 정의합니다. 데이빗 크리스천은 농경은 인류 사회의 모든 생산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자 인간 사회의 기반을 이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류가 선호하는 동식물을 늘리기 위한 기술적 진화로 이때부터 인류의 집단 학습이 빛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생태계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농경은 수많은 동식물 가운데 인류가 선호하는 동식물을 키우고 해로운 종은 멸절시킨 것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줄이고 인위적으로 종을 변화시킨 사건이기도 합니다. 유전적으로 수확량이 많지 않았던 테오신트는 개량을 거쳐 옥수수가 되었고 사냥은 인간에게 유리한 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인간에 의해 그 원래의 성질을 잃게 되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농경을 위해 숲에 나무를 베어내고 강의 흐름을 바꾸는 등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농업혁명은 인간에게 매우 불행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환경에 맞지 않는 작물을 키우게 되면서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모든 노력을 작물의 성장에 바쳐야 했다는 것입니다. 농경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놀라운 통찰력이 아닌가 합니다. 농경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먼저 단위 면적당 인구 밀도가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인류는 수렵 채집을 하면서 천천히 이동을 했는데 대략 1년에 1km의 속도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구가 늘어 수렵 채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면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면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이동하던 인류는 15,000년 전 드디어 남아메리카의 끝까지 이동을 마쳐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면적당 인구 밀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없으면 식량을 확보하는 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12,000년 전부터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작물을 재배하기에도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기존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예전에 자랄 수 없던 작물도 새롭게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경은 약 11,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9,500년 전에는 이집트, 8,000년 전에는 중국과 인도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고 이후 메소아메리카, 뉴기니 섬 등에서도 농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이 시작된 지역들은 당시에 거의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별개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인구 증가와 기후의 온난화로 농경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독립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농경으로 인해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 촌락의 발달과 인구의 증가입니다. 약 11,000년 전 비옥한 초승달 지역과 나일강 인근에서 최초의 촌락이 등장하였습니다. 약 4,000에서 5,000년 전에는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촌락이 형성되었습니다. 촌락이 형성되면 육아의 부담이 줄어들면서 인구 증가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일례로 1만 년 전 세계 인구는 500만 명 정도였는데 5천만 년 전에는 5천만 명으로 무려 10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혼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숲을 태워 개간하거나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 농사에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규모이지만 자연을 이용하던 단계에서
이제는 단순한 이용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단계로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농경으로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가축의 이용입니다. 가축을 이용하게 되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인류가 독차지함으로써 더 많은 식량을 얻게 되었고 인구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소 한 마리의 에너지는 인간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75와트로 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인간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기초대사량을 겨우 채우는 3,000kcal 정도를 사용했으나 가축의 이용으로 무려 12,000kcal로 증가되었습니다. 잉여 에너지가 생긴 만큼 농사 이외에 다른 곳에 관심을 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말은 빠른 속도로 이동을 도와주었고, 낙타는 인간이 다닐 수 없는 사막으로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축의 이용을 통해 인간의 삶의 가능성이 더욱 넓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가축이 좋은 것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염병도 같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랜 기간 인류를 괴롭힌 천연두, 결핵은 모두 소에게서 온 것입니다. 홍역은 개, 인플루엔자는 돼지와 닭, 감기는 말, 나병은 물소에서 옮겨왔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오랜 기간 같이 생활하면서 면역력을 갖게 되며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면역력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염병이 전래된 경우에는 엄청난 참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농경사회는 도시의 발달로 한 단계 더 높은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세계 최초의 도시인 우르는 약 5,500년 전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출현했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관련해서는 많아진 농산물을 보관하고 관리하면서 만들어졌다는 농업 잉여 이론, 교역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교역 기반 이론, 방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방어 이론 등이 다양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도시가 만들어졌든 상관없이 인류 역사상 처음 만들어진 도시는 놀라운 혁신을 만들어냅니다. 종교를 만들어 정신을 공유하고 큰 건물을 만들었으며 문자를 만들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업과 사회 계층이 출현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도공, 상인, 성직자와 군인이 출현했습니다. 도공은 상품을 팔기 위해 상인이 필요했고, 군인은 정부가 필요했으며, 상인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이 필요했습니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주고 해결해줄 조정자가 필요했습니다. 더욱이 농민들은 농업을 위해 대규모 관계 사업을 해줄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했습니다. 권력 중개자들은 더욱 강력해지고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의지를 무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유급의 집행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사진은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 바빌론의 함무라비 왕이 신에게 법을 받는 모습입니다. 권력자들은 종교, 힘, 그리고 법령을 통해 차츰 힘을 키워가게 되었습니다. 국가와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도시의 발달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거래를 통해 혁신을 낳게 됩니다. 지도는 기원전 2250년과 120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의 분포입니다. 초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만 집중되었던 도시는 그리스, 인도, 중국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농업 문명을 발달시키고 놀라운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7번째 임기의 국면, 농업의 발달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 채집을 통해 기술이 향상되고
더 많은 커뮤니티를 발달시켜온 호모사피엔스는 단위 면적당 인구가 증가하는 문제를 맞게 됩니다. 마침 기후가 따뜻해지고 가축과 작물을 길들일 수 있게 되면서 농경을 시작합니다. 농경의 시작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고 가축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도시와 농경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의 발달은 집단 학습을 극대화시켜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은 빅히스토리에서 역사를 설명하는 방식인 네트워크입니다. 빅히스토리에서는 기존의 역사적 설명 방식과 달리 과학적 지식을 활용한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설명합니다.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의 변화나 네트워크에 의한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트워크는 원래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단말기가 연결되듯이 개인과 개인, 커뮤니티와 커뮤니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물자와 지식, 정보를 교환합니다. 각 지역별로 자라는 작물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연결되면 서로 보완하면서 삶의 질을 단번에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약 12,000년 전 해수면의 상승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베링해가 끊어지면서 세계는 4개의 권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라시아,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태평양 등입니다. 15세기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까지 이 권역들 사이에는 거의 네트워크가 없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다양하며 상호 간에 가장 잘 연결된 곳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4지역 중 앞으로 유라시아 지역에서만 대형 동물을 가축화시켰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통한 문명의 발달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수단의 발달입니다. 효율적인 교통수단이 발달하면 보다 먼 지역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활성화됩니다. 기원전 4000년 말이 가축화됩니다. 하지만 말 안장이 개발된 기원전 800년까지는 중심을 잡기 어려워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말을 이용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초원 지역까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낙타를 활용하게 되면서 사막을 횡단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해상교통은 육상교통보다 많은 물자를 운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기원전 3500년 이집트에서 사각도치 개발되면서 풍력을 활용한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각도치는 순풍에만 이동할 수 있어 그 활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원전 200년 아라비아에서 삼각도치 개발되었습니다. 삼각도치는 공기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역풍에도 지그재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해상 운송이 훨씬 원활해지고 보다 먼 거리까지 많은 물자를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발달하고 문명이 꼽힌 초기에는 근거리에서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집니다. 비교적 작은 범위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강한 유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종교를 믿으며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서 경제 시스템을 공유했습니다. 외부의 적들을 함께 물리치면서 더욱 강한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책을 만들고 토론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면서 더욱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초기의 민족과 국가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근거리 네트워크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지역에서 발달했던 마야 왕국은
엄청난 고대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고산 지역에서는 악슌 왕국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왕의 후손으로 알려진 이들은 고대 기독교를 믿었고 한때 아라비아 반도까지 세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가나 왕국은 현재의 가나보다는 위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와 활발하게 교류하며 큰 고대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명은 보다 넓은 범위의 원거리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못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야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고 악슌 왕국은 고산지대에 있었으며 가나 왕국은 사하라 사막이 확장되면서 다른 곳과의 교통이 너무나 불리했던 것입니다. 제국의 등장은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키게 됩니다. 제국은 하나의 민족이 다른 민족을 지배하는 국가 형태입니다. 지도에 보이는 로마 제국은 거의 모든 유럽과 소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국 곳곳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현재도 로마 시대에 만든 도로가 보존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수많은 물자와 문물이 이동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기원한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도로를 통해 유럽 전역으로 빠른 시간에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대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국 내 네트워크는 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동양과 서양이 연결되는 원거리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막과 산맥으로 분절된 중국, 인도, 유럽은 약 2000년 전 비단을 교역하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었습니다. 비단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로마와 이집트까지 사고 팔렸고 로마의 주화가 영국에서 베트남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약 1000년 전에는 부유한 페르시아 소비자들이 중국에 도자기를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이러한 원거리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었고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류되면서 큰 문화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원거리 네트워크의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물과 기술이 확산되었습니다. 호두, 후추, 포도 등의 작물과 서양의 말이 중국으로 전래되었고 비단, 도자기 등 중국의 문물이 서양으로 전래되었습니다. 특히 종이를 만드는 재지술, 화약 제조술, 나침반 등은 서양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원거리 네트워크를 따라 종교가 전래되면서 불교, 이슬람교 등이 세계 보편 종교로 성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도 확산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염병은 가축에게서 전염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원거리 네트워크의 영향으로 면역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 전염병이 확산되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천연두와 중세 유럽의 흑사병은 모두 원거리 네트워크를 따라 전파된 것입니다. 12세기 시작된 모험의 시대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폴로는 24년간 중국, 인도를 돌아보고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중국의 문화를 알렸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양 무역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슬림 여행자 이븐 바투타는 모로코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인도까지 여행하고 돌아와 2년간 그의 여행을 기록한 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은 이슬람 세계에 동양의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환관 정화는
5만 명의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와 인도, 동아프리카를 거쳐 희망봉까지 탐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사로잡아 황제에게 선물로 바쳤는데 당시 함대의 규모는 작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화의 원정 이후 중국은 해금령을 통해 외부 세계와의 교류를 일체 단속하고 폐쇄적인 사회체제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트워크에서 벗어난 만큼 국력은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기 유럽은 아시아와 무역을 위해 신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특히 신항로 개척에 앞장섰던 국가는 대서양 연안에 있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바르톨로메우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등이 희망봉과 인도 항로를 개척했고 1492년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이 먹던 고추도 글로벌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본에 거쳐 우리나라에는 임진왜란 때 전래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임진왜란 전의 김치는 고추가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였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떤 작물이 교환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바나나, 커피, 밀, 포도 등의 작물과 소, 말, 돼지와 같은 가축이 전래되었습니다. 수만 년 동안 대형 동물을 가축화시키지 못했던 아메리카 대륙에 드디어 대형 가축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토마토, 담배, 고추,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이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는 옛말은 신대륙 발견 이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인들의 혹독한 식민지 정책으로 수많은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뿐만 아니라 대형 가축이 옮겨오며 같이 들어온 전염병으로 원주민의 75%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럽 사람들과 달리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1500년 4천만 명에 이르던 아메리카 대륙의 인구는 1700년 10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기 위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들여오는 비인간적인 일을 벌이곤 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렇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렵 채집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고 기후가 온난해지면서 기원전 10,000년을 전후로 해서 세계 곳곳에서 농경이 시작되었죠. 인구가 증가했고 대형 동물을 가축화시키면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얻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지배계층이 생겼고 도시, 국가, 제국이 만들어졌고 기술, 상품, 종교, 질병 등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5세기 이후 4개의 권역이 연결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완성되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비키스토리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